자, 그 2021년 경제와 좀 증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장님이 그 올해 상황을 사자성어로 이제 정리하셨는데 성동격서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먼저 좀 양해를 해야 될 게요. 제가 무슨 이렇게 예측을 딱히 잘해서 그런가라기보다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방송은 시청률이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경제방송의 PD가 막 부추긴 거예요. 어떤 PD가 소장님도 하나 해봐요. 그래서 2016년도 말에 제가 어리둥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자잖아요. 사자.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어리둥절하게 경제가 좋아지고 어리둥절하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2017년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게 하다 보니까 매년 하셨네요. 매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 말에는 어리둥절이었고 2017년도 말에는 백투 노멀이었고요. 백투 노멀. 내자로 계속 했어요. 또 2018년도 말에는 내우외완. 환이 아니고 안의 걱정은 여전하나 외부의 걱정은 완화된다. 미중 무역 분쟁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2019년도에는 파란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그러면 2021년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성동격서라는 말을 조악하지만 이제 만들어 봤는데 차용해 봤는데요. 너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 자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나? 지역적으로는 미국에 가 있죠. 그걸 누가 만들었나?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중으로. 모든 방송에서 미국을 다루죠. 거의 대부분. 왜? 트럼프가 만들어내니까요. 이슈를. 그리고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미국이라는 최고 선진국에서 저런 재앙적인 상황이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게 대통령을 바꿔버렸잖아요. 사실. 2020년 초 중반까지만 해도요. 트럼프의 재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경제가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거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내부적인 관리만 잘하면 이건 100% 재선이다. 그렇죠. 왜? 트럼프는 2016년도에 뭘 가지고 대통령이 됐나요? 반세계화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세계화 30년 동안에 미국은 망했다. 내가 그걸 구원할게. 그래서 러스트벨트에 백인 블루카라를 자극시켜서 몰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하고 멕시코에 장벽 세우고 고립주의 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미국민에 대한 추인이 2020년의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글로벌 팬데믹이 왔을 때 당연히 고립주의 해도 된다. 그런데 엄청난 실수를 하죠. 내부의 방역과 이걸 못한 거예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본인이 그러고 걸려버렸어요. 본인이 마스크 안 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 된 밥에 콧 빠뜨린 거거든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저는 2020년 선거 결과를 1차 후보 토론회를 딱 끝나자마자 이건 100% 바이든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저희 방송에도 아주 공표를 해버렸거든요. 왜냐? 바이든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치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텐데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합니다. 바이든도 중국 때리게 나설 거고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정책을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A to Z 다 지울 거예요. 바이든은. 트럼프가 한 모든 정책을 다 지웁니다. 중국을 때리죠. 그러나 전혀 다른 경로로 때린다는 거죠. 바이든은 외교안보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죠. 부통령 때 그걸 책임졌던 사람이고. 당연히 유럽, 한국, 일본, 기존의 동맹을 같은 대우로 묶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면 말로만 동맹 강화하면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한국, 일본이 그 동맹에 진심으로 가입을 하나요? 뭔가 줘야죠. 맞습니다. 뭔가 실질적인 걸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연간에 이익을 땡겼던 미국의 어떤 뭐가 있다면 이걸 조금 나눠줘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인데요. 네. 그렇죠. 그게 트럼프 연간에 중국 때리기는 미국의 무역 장벽, 미국의 장벽을 세워서 중국을 때린 거죠. 중국계 못 들어오게. 예. 네. 예. 관세로 때리고 예.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로 했죠. 배제. 예. 이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바이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워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바이든은 어떤 의미에서 반세계화가 아닌 세계화의 복귀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페어 트레이드, 중국의 장벽을 완벽하게 허물라고 요구해야지 맞는 거죠, 논리구조상.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떤 장벽을 갖고 있죠? 금융시장. 금융 장벽을 예. 갖고 있고, 금융산업에 대한 네. 장벽을 갖고 있고, 예. 또 한 가지 큰 게 인터넷 기술 산업에 대한 장벽이죠. 다 막아놨죠. 예. 거기에 구글도 없고요, 예. 유튜브도 없습니다. 네. 카톡도 안 페이스북도 됩니다. 카톡도 못 들어오고 카톡도 못 있어요.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5억 인구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의 이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상응하는 기업들이 중국에 그대로 있잖아요. 네. 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두,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이 시장을 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논리구조상 협상을 하고자 할까요? 왜? 여기는 이미 무역장벽을 부분적으로 트럼프 때 세웠던 무역장벽을 없애준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마저 안 한다는 거는 우리는 페어 트레이드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는 효과가 있지 중국도 않겠어요? 좀 열겠죠. 예. 실제로요, 11월입니까? 12월 초입니까? 상해에서 매년 이제 수입 박람회를 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시진핑이 언명했어요. 금융시장 열 거고 인터넷 기술 시장 개방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축선상에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사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산업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됐던 게 뭐냐면 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점 이슈입니다. 네. 그죠? 미국은 반독점에 대한 게 엄청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반독점에 대한 이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에 대한 이슈는 미국의 문제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작년 말에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이슈를 중국 당국이 제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엔트그룹 제재. 예. 지금 유예. 마윈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른다는 예, 거예요. 알리바바의 상업자인 이 마윈은 엔트그룹이라는 그죠? 네. 이 금융그룹을 상장시켜 사상 최대의 IPO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디선가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고 갑자기 그 상장 자체가 무산되고 엔트그룹 해체 수준이라는 거죠. 예. 네. 왜 이런 일이 2020년 말에 하필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에 벌어지고 있는가? 네. 저는 그거를 심상치 않게 봅니다. 네. 바이든이 요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되나? 두 가지를 저는 중국 당국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뒀을까? 시장 개방을 하라 했을 때, 중국에 들어오려면 그거는 각오해야 될 걸. 결국은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중국 당국과 공산당이 갖고 있어. 네. 마윈 봤지? 네. 이런 상징적인 전시 효과를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마윈의 이벤트는 사실은 중국의 그 기술 기업들,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이슈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게 미국이 이제 반독점 합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시장, 야, 니네 왜 안 열어? 네. 네 독점이잖아. 예. 그러면 야, 우리가 이거 반독점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막 계속해서 진짜 그 독점의 구조가 중국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을 방치하거나 고양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동맹의 복원, 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설정 네. 이런 과정에서 미국 주식 일방에 우리의 주의가 쏟아져 있다면 그쪽에 가 있다면 조금 다른 지역으로 네. 조금 분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아시아 지역 혹은 중국 혹은 유럽 이런 쪽이고 더군다나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약세지 않습니까? 네. 예. 달러화 약세라는 거는 달러로 되어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불리해지고 예. 다른 상대 통화로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네. 유리한 환경이거든요.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좀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주의 주목을 끄는 집중된 지역, 네. 또 산업도 집중된 산업, 기업도 집중된 기업들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주의를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 성동격서라는 게 동쪽에서 막 이렇게 주의를 끈 다음에 예. 서쪽을 공격해서 예. 승리한다는 전법 아닙니까? 네. 그죠? 예. 전술이잖아요. 예. 그런 걸 좀 차용했을 때 예. 2021년은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예. 우리의 주목을 못 끌고 저긴 안 돼. 이런 어쩌면 후미지고 네. 조금 경원시되어 있는 지역과 자산과 네. 혹은 기업에도 네. 우리의 관심을 좀 투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대로 성동격서라는 게 꼭 특정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보다도 예. 조금 관심이 덜한 곳. 네. 이제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맞습니다. 예. 그 역발상일 수도 역발상으로 조금 조용한 곳에서 실속을 찾자는 이야기 같은데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미국도 지금 뭐 서학개미라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은데 즉 이런 빵이라든지 이런 어떤 테슬라든지 이런 기업 말고 좀 경기 민감주를 2021년에는 좀 주목해야 된다. 뭐 어떤 이런 의미로도 맞습니다.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미 많이 올라버렸어요. 많이 올라버렸어요. 사실 이 성동격서를 얘기한 게 10월인데 예. 이미 11월, 12월에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성장주냐 아니면 뭐 가치주냐 뭐 이런 또 성장의 가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혼재돼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분명한 거는요. 어떤 형태든지 망하지 않고 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경우에 따라서 성장의 가치가 투영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네. 어떤 시기에 들어가면 이 갭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역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이 성장의 프리미엄을 얼마를 더 줘야 되나. 네. 그리고 어떤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등락을 하는 기업들이 얼만큼 더 디스카운트 받아야 되는가. 네. 이런 측면에서 예. 산업 그리고 개별 기업의 주가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그래서 조선, 철강, 해운 또 뭐 이런 류의 중후장대 중간재 산업들 이런 게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성장이냐 가치냐 혹은 경기 순환 산업이냐 아니면 미래의 어떤 성장에 더 방점을 둔 산업이냐 꼭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네. 2021년에 제가 좀 주목하고 싶고 투자를 좀 관대하게 하고 싶은 회사들은 어디냐면 기존의 완전히 전통 산업을 하고 생각되어지는 회사들 중에 성장의 엔진을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장착해 놓은 산업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산업은 머카니컬한 산업이잖아요. 예. 기계 산업이었단 예. 말이죠. 근데 지금 전자 산업이 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데이터 산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는 그리고 그런 준비를 아주 잘 하고 있다면 멀티플의 상향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우리 전 업종에 걸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거든요. 네. 어떤 회사들은 0.2, 0.3 뭐 널렸습니다. 예. 그런데 자동차 부품사 어떤 신규 상장 회사는 그런 데죠. 그 테슬라한테 납품하던데? 실제로 그런 회사가 있으면 뭐 주가 엄청 떠요. 몰라요. 예. 맞아요. 그게 뭐 정당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이라는 아주 열악한 수익 구조를 갖춘 회사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변화돼 있다. 네. 그럼 바로 멀티플 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M&A를 통해서 진출을 했다. 네. 이런 것도 그런 거죠. LG전자가요. 작년 말에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그렇죠. 다들 깜짝 놀랐어요. 12년 넘게 기다렸던 결과로 나왔어요. 네. LG전자 주주들 난리 났죠. 예. LG전자가 전장 사업 부문에서 네. 아주 오랜만에 흑자를 냈어요. 예. 작년 4분기. 네. 그리고 마그나라는 굉장히 큰 자동차 전향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한다는 발표를 딱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LG전자 같은 저성장 기업이라고 치부됐던 기업의 성장이 자동차라는 어떤 미래 자동차라는 전장이라는 그 성장이 엔진으로 딱
장착이 된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단기간에 50% 올라버리잖아요. 네. 상한가를 쳐버려요. 그 무거운 주식이. 예. 그런 류의 회사들이 우리 산업 내에서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요. 예. 네. 그런 어떤 생존의 본능이 성장과 맞닥뜨리는 그런 회사들을 찾으면 예. 저는 그 일종의 그 교집합을 네.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른 결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발표한 뭐 세계 이제 100대 기업 뭐 이렇게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 2010년, 예. 2020년을 이제 비교했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미국은 뭐 37개, 뭐 중국 18개, 일본 8개가 포함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2010년이나 2020년이나 똑같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 근데 좀 말씀하셨던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고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또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십시오. 종합 주가 지수, 우리의 종합 주가 지수, 미국의 나스닥 다우 지수의 이 상승률. 최근에 우리 주가가 박스권을 탈피해서 지금 거의 3,000포인트 그렇죠. 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초에 2,600포인트 찍었잖아요. 예. 지금 3,000포인트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3년이란 기간 동안에 불과 400포인트 오른 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400포인트가 채 안 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나스닥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죠. 네. 예. 그리고 그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선도 종목들을 보세요. 예. 팡 예. 기업들. 빵류들. 예. 네. 그건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 기업들이거든요. 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예. 애플, 혹은 지금 부상하고 있는 테슬라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네. 그 글로벌 스탠다드는 누가 만들 수 있냐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미국 기업이 만들죠. 왜? 미국이란 시장에서 3억이 넘는 미국이라는 그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넘는 3억 넘는 인구를 가진 미국에서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서유럽에서 인정받아 버리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긍정론도 있고 부정론도 이런 거죠. 야,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야,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클 것 같긴 해.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걸 어디서 사줘야 되냐? 어디서 사줘야 돼? 테슬라에 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혹은 예.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에서 여전히 납품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머물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벌어진다는 데 주목하는 겁니다. 아. 왜? 예. 레가시가 없다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 100년 역사에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자동차 메이커가 어디죠? 도요타, 폭스바겐, GM입니다. 예. 레가시가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죠. 못 바꾸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근데 우리 현대기아차가 레가시가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 부품을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요. 네. 그래서 어벤져스 그룹을 만들면 우리가 1등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류의 어떤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서 어떤 권역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시각이고 삼성이 반도체 1위잖아요. 예. 반도체 1위 아니죠. 왜? 그거보다 더 큰 반도체를 하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예. 우리 삼성은 메모리 1등입니다. 메모리인데 TSMC가 예. 네, 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가 더 큰 비즈니스인데 네, 여기에는 한참 순위가 못 미치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삼성이 따라잡았죠. 비메모리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년 이후에 혹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도 한 30-40% 하는 거 아니야? 모를 일이죠. 네. 기대가 있는 거죠. 예.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같은 반도체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거든요. 네. 하이닉스가요. 인텔의 중국 팹을 삽니다. 샀죠? 네. 작년에 네. 하반기에 M&A를 했습니다. 10조 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이닉스가 인텔의 공장을 사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10년, 20년 전에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네.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 글로벌 백신 업체들이 백신을 개발은 했어요. 네.
어디서 만들어 달라고 하죠? 다 국내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한국의 CMO 업체한테 그렇죠.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국내 뭐 셀트리온유의 여러 제약회사들이 우리도 백신 개발한다고 우리는 뭐 중화항체 치료제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거 20년 전, 10년 전이면 이거 사기라고 했을 거예요, 다. 네. 전형적인 바이오 기업의 사기 행태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변화에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우리의 기대만큼 기대 이상으로 갔을 때는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상당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92년 입사하셨으니까 그때부터 한 30년 가까이 쭉 봤는데 지금 상황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뭐 소장님 결국 우리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또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시니까 결국은 올해 우리 정시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정시는 뭐 보면은 유동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금리 지속되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말씀대로 모든 분야가 다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보실 때 이 분야는 특별히 좀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섹터들이 있다면 어느 걸 들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주가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라면 어떻게 투자할까? 뭐 이렇게 질문을 바꿔주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분명한 변화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변화가 그 변화를 선도하건 추종하건 간에 그 기업들의 이익과 굉장히 100%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이 있으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열리고 있는 몇몇 비즈니스 모델. 하나는 친환경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요되어진 미래거든요. 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 큰 경제 블록에서 한다니까요. 그 전에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어디서 선도했냐면 단연 유럽에서 선도했죠.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 대한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트럼프 연간에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었습니다. 트럼프 그룹에서는 야 기후 온난화, 지구 온난화 그거 다 사기라니까. 실제로 그래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죠. 첫 번째 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복귀하는 거죠. 첫 번째로 트럼프 지우기를 하는 게 기후 협약이거든요. 그리고 공약 사항입니다. 4년 동안 2조 달러. 미래 권력이라고 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스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강한 환경론자예요. 아시겠지만 디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이 부통령이 엄청난 강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없던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부흥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전 세계 유럽 당연히 하고요. 미국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요. 작년 하반기에 전혀 기대 밖이었던 시진핑 정부에서 우리도 탄소 프리 스케줄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전기차 엄청 들어가고 풍력, 태양광 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지구촌에서 유럽, 미국, 중국 하는데 그거를 이겨낼 난 아니야 이렇게 할 정부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 했잖아요. 일본도 더 급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모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태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은 갑자기 안 생깁니다. 미리 진출해 있거나 돈 벌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기업들은 쓸어 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침투되어 있는 친환경에 관련된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안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주가가 비싸든 싸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제가 사업가라면
그래도 돈을 넣고 싶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예. 그 맥락에서 보면 예. 야, 자동차 100년 역사에 뭔가 이렇게 혁명적인 변화가 인공지능에다가 뭐 배터리 문제에다가 이런 경기차에 이런 경험은 아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전기차의 세계 자동차 시장의 침투율이 4%입니다. 예. 전체 전기차가. 예. 그럼 이제 시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주가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사업가라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돈을 태우라는 안 할까요? 네.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우리의 정해진 미래로 가는 경로에서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 예.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 침투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맞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네.